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지원입니다. 이렇게 제 연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선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제목은 로우 웨이폼을 이용한 화자 인증 시스템 및 짧은 그리고 원거리 발성, 즉 이게 아마 화자 인증 시스템의 성능이 하락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보상 연구를 진행한 결과 그리고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진행에 앞서 여기 앞쪽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은 오늘 발표 자료의 PDF 버전과 레퍼런스로 사용된 논문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화자 인증 태스크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이 과정,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늘 발표에 있어서 아시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제 연구, 로우 웨이폼 DNN을 이용한 화자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 챕터들부터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짧은 발성 그리고 원거리 발성에 대해서 각각 보상 연구를 진행한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화자 인증입니다. 화자 인증은 간단히 말해서 대상 화자가 있고 어떤 입력된 발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대상 화자와 입력된 발성이 같은 화자로부터 나온 것인지 이제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 간단한 그림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제 어떤 화자 인증 시스템이 대상 화자를 화자 1에 대해서 등록해 놓은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동일 화자인 화자 1이 어떤 헤이클로바 같은 말을 하면은 이제 동일 화자이니까 이상적으로 동작한다고 할 때 높은 유사도 점수를 출력하게 되고요. 이 점수가 일정 인계값 이상이면은 시스템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반대의 다른 경우로 화자 2, 그러니까 즉 대상 화자가 아닌 다른 화자가 헤이클로바라는 같은 말을 할 경우 이제 등록된 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사도가 낮게 출력이 되고 이 인계값보다 아래로 가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제 맨날 저희가 자주 출입하는 뭐 보안 문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문이나 뭐 비밀번호 대신에 제 음성을 이용하여 등록을 하게 되고 똑같이 음성으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화자 인증 시스템의 전체적인 동작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보안 문 예시랑 아주 비슷한데요. 이제 먼저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제 목소리를 등록한 다음에는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등록을 할 때는 N개 등록 발성, 그 지문 여러 번 입력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화자의 발성을 한 개부터 N개 사이 여러 개를 확보합니다. 이제 확보한 발성을 이용하여 화자 특징 추출 DNN 혹은 뭐 예전엔 다른 시스템들의 이 발성을 입력하면은 화자 특징을 이제 발성 개수만큼 추출을 하게 되고요. 이 추출한 발성들을 다시 화자 모델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화자 모델로 이제 정제를 해서 저장을 해둡니다. 이제 이게 오프라인 페이스로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이제 평가 과정에 매 발성이 들어올 때마다 이 발성을 화자 특징 추출 DNN, 이제 앞으로는 이 화자 특징을 스피커 임베딩이라고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베딩을 뽑는 DNN에 넣어서 똑같이 화자 특징을 추출하고 이 추출된 DNN을 이제 이전에 정의해둔 화자 모델과 비교를 해서 유사도 점수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의된 인계값과 이 유사도를 비교해서 인계값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스템이 승인을 하게 되고 낮을 경우에는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음향 특징과 화자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음향 특징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발성에 있는 어떤 정말 음향 정보를 고루고루 담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위 시간당 주로 아마 25ms 정도의 윈도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윈도우마다 고정된 저차원의 벡터로 특징을 추출하고 이거를 이제 10mm 시프트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간축 따라서 움직이면서 특징을 계속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자 인식 쪽에서 쓰이는 특징으로는 이제 MFCC라는 특징이나 메일 필터뱅크 에너지 등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화자 특징은 음향 특징에서 조금 더 추상화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발성이 있을 때 이 발성을 발화한 화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향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뭐 피치라든지 주파수 대역에 있는 각 정보라든지 음색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저장이 될 건데 화자 특징은 여기에서 이 발성을 말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나타낼 수 있을 때 필요한 정보들을 좀 더 압축해서 발성의 길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저차원의 벡터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화자 인증 시스템에서는 음성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음향 특징을 먼저 추출하고 그 음향 특징으로부터 다시 모델링을 거쳐 화자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화자 인증 태스크 정의 및 전체적인 동작 과정 그리고 음향 특징과 화자 특징의 비교 같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제부터 제가 연구한 로 웨이폼을 직접 DNN에 입력하는 화자 특징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잠깐만 전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여기 써있는 임베딩을 추출하는 DNN, 이 DNN을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에 관련된 게 오늘의 발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화자 인식에서 사용되는 이제 음향 특징의 추이를 살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DNN 연구가 활성화되기 이전 그리고 이후로 나누는데요. 우선 이 연구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이 사람의 논리지 베이스로 사람이 알고리즘을 정의해서 음향 특징, 주파수를 어떻게 추출하고 음색은 얼마큼 중요하고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출한 음향 특징을 사용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특징들이 있겠고요. 근데 이제 DNN 연구가 활성화되고 DNN이 기존의 시스템보다 점차 더 잘 되는 게 여러 도메인 또는 태스크에서 나타나면서 이제 점차 특징 추출을 덜 거친 음향 특징들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기존의 논리지 베이스로 우리가 추출한 특징보다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의 입력 데이터와 목적 함수를 주고 DNN이 알아서 뽑은 특징이 더 좋을 수 있다 오히려 라는 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MFCC, 이 가공이 제일 많이 된 특징이라고 여기서 생각하겠는데요. 이 특징을 직접 DNN에 입력했었는데요. 이제 점차 MFCC에서 이제 DCT라는 이 변환 과정을 덜 거친 필터뱅크 에너지를 DNN에 입력하는 연구가 꽤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현재 시점으로 가장 보편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멜 스케일 필터뱅크를 거치지 않은 이제 주파수 분석만 한 FFT로 주파수 분석만 한 특징을 가장 많이 음성 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게 아예 주파수 분석이라든지 윈도잉조차 하지 않은 로 웨이폼을 직접 DNN에 입력하겠다라는 연구 방향인데요. 아마 화자 인식 쪽에서는 아이카스에서 제가 올해 발표한 논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연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이제 그러면은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펙트로그램과 웨이폼을 비교했을 때 뭐가 차이가 다를까라는 게 아마 포스터 세션에서 발표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펙트로그램을 간단하게만 정의를 드리면은 이제 시간축에 따라서 사전에 정의된 각 프리퀀시 대역, 주파수 대역의 이 세기, 리스폰스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발성에 시간축이 있고요. 시간축별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주파수 0에서 1000, 1000에서 2000, 3000, 4000 이런 식으로 각 주파수 대역이 각 주어진 단위 시간에 얼마큼 세기가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특징이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로 F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1초의 샘플링 레이트에 따라서 1초에 16,000번, 44,000번 정도 이렇게 샘플 값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스펙트로그램을 입력하는 D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주파수 대역들이 각 추출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컨볼루션 필터들이 가중치를 주고 스트라이드를 거치면서 이제 특징을 추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웨이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샘플만 있기 때문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 자체를 DNN이 알아서 추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웨이폼이 뭘 보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다양한 연구에서 좀 결과를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필터가 여러 주파수 대역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동시에 추출한다는 발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웨이폼을 입력받는 DNN의 첫 번째 은닉층의 필터를 시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필터가 어떤 주파수 대역을 보는가라는 건데요. 보시면은 어떤 필터 같은 경우에는 2000에서 4000 대역을 골고루 보고 있고 어떤 데는 0에서 4000, 즉 좀 저주파수 대역을 많이 보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각 필터들이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한 번에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필터 개수가 128개, 256개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제 누적해서 어느 대역을 가장 많이 보냐라고 이제 또 이걸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화자 인증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1000 이하를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사람 음성이 많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4000 이상, 4000Hz 이상 대역도 조금 골고루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논문에 투고한 시스템 DNN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학습한 DNN은 웨이폼을 입력하면은 맨 처음에는 화자 식별계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학습 이후에는 마지막 은닉층을 스피커 임베딩 즉 화자 정보를 나타내는 특징으로 사용하는 DN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웨이폼을 먼저 입력하면은 맨 처음으로는 프리엠파치스라는 레이어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MFCC 등의 음향 특징을 추출하든 뭐 여러 특징을 추출할 때 전처리 단계로서 가장 처음에 적용되는 특징인데요. 두 샘플 간의 값을 비교해서 고주파 대역을 좀 더 강조하고 스케일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컨볼루션 레이어를 좀 변형해서 구현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면은 길이 2짜리 필터를 한 개 가지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정의하고 그 값을 프리엠파치스 필터에 코에피션트로 넣어주면은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웨이폼에 거쳤을 때 프리엠파치스를 적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가슴 논문에서는 사실 이 웨이트를 학습을 시켰거든요. 근데 학습시킬 경우 성능이 한 5에서 10% 정도 향상되는 걸 관측했는데 반대로 그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 대비해서 해야 되는 작업들이 뭐 러닝 레이트도 별도로 주어서 학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코드도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번거로워서 현재는 그냥 프리엠파시스 동작을 하게끔 설정을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스트라이드 컨볼루션 레이어가 아까 보여드린 실제로 이 주파수 대역들을 각 추출하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컨볼루션 블럭.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오리지널 블럭이나 레지듀얼 블럭, 지금은 레지듀얼 블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풋이 들어오면은 컨볼루션, 배치놈,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컨볼루션, 배치놈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레지듀얼 블럭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들을 계속 거치면서 특징을 압축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진행하고 임베딩을 추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DNN에서 임베딩을 추출할 때 리니어한 액티베이션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기 전 값을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렐루, 지금은 리키렐루를 거친 특징을 사용합니다. 이거를 이유를 해석해보면은 우선 성능을 비교했을 때 액티베이션을 거친 게 저는 한 3개 정도 dB에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 이제 동일한 결과로 더 좋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이제 DNN이 학습할 당시에는 사실 렐루 액티베이션을 거친다고 치면은 음수 값이 다 무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수 대역에 만약에 어떤 뉴런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든 마이너스 100이 나오든 렐루를 거치면은 0으로 매핑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화자 특징을 사용할 때 갑자기 리니어 액티베이션을 사용한다 하면은 그 마이너스 대역이 다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화자 정보를 나타내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 CNN 아키텍처랑 LSTM 아키텍처가 따로 있는데요. 여기서 CNN을 학습하고 이 웨이트 값을 일종의 프리트레이닝으로 해석을 해서 LSTM의 같은 부위에 이제 초기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LSTM 과정 네트워크를 학습합니다. 이렇게 점점 확장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이 이유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CNN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LSTM까지 확장해서 학습시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자 인증 전체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시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학습시킨 LSTM 모델이 이제 웨이트 쉐어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등록 발성 1개 또는 n개와 평가 발성 1개를 동시에 DNN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각각 스피커 임베딩을 다 추출하게 되고요. 등록 발성이 여러 개인 1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임베딩들을 엘리멘트 와이즈로 평균 내서 화자 모델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화자 모델이 있고 평가 발성에 임베딩이 있는 상태에서 두 특징을 엘리멘트 와이즈로 합, 곱, 차 이렇게 더하고 빼고 곱해가지고 이 특징들을 병렬로 콘캐티네이트 시키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베딩이 100차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 추출한 비벡터 같은 경우에는 300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리라는 분이 2014년도에 발표하신 논문인데요. 이 임베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DNN이 좀 더 쉽게 그런 특징들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모델 확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히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우선 처음에 이 엔드투엔드가 다 된 다음에는 화자 식별기로 먼저 학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자 식별기로 학습을 시키는 게 화자 식별 태스크에는 이제 점점 더 복잡하고 여러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가 원래 태스크에 더 강인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인증으로 태스크를 바꿔서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화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결과를 보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보시면은 이 멀티스텝이라는 게 확장하면서 여러 번 학습시켰냐 아니면은 한 번에 큰 네트워크를 초기화하고 학습시켰냐라는 그 차이인데요. 실제로 화자 이렇게 멀티스텝을 할 경우에
원래 학습 태스크인 화자 식별 오류율은 더 올라가는데 성능이 안 좋아지는데 막상 우리가 실제로 쓰고 싶은 인증에서는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결과를 관측했습니다. 똑같이 엔드투엔드 같은 경우에도 3번에 걸쳐서 학습을 시켰냐 아니면은 한 번에 초기화했냐에 따라서 이제 엔드투엔드이기 때문에 화자 식별 오류율은 관측할 수 없지만 인증 오류율을 확인할 경우 이제 성능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기존에 화자 인식을 진행했던 방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 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음향 전처리를 따로 하고 음향 특징 추출을 뽑고 그 다음에 화자 모델로서 이 화자 특징 인베딩을 또 다시 아이벡터나 GMM 등을 학습한 다음에 PLDA나 기타 코사인 방법으로 유사도를 평가하게 됐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를 DNN에 그냥 웨이프만 던져주고 알아서 해줘 라고 하는 접근이 DNN이 여러 가지 이런 태스크들을 동시에 작업들을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CNN이 생각해보면 딱 프레임 레벨까지 그 다음에 LSTM 혹은 GRU를 거친 인베딩이 어터런스 레벨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인베딩들을 넣어주고 화자 인증 결과를 보는 것을 이제 트라이얼 레벨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석한 논문이 여기 인터스피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웨이폼을 연구하면서 다음으로는 계속 이 오버피팅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별은 진짜 너무 학습도 빠르게 되고 잘 되는데 그리고 등록된 정의된 화자에 대해서는 언신 어터런스가 즉 보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도 되게 잘 식별을 하는데 인증으로 자꾸 사용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잡기 위해서 좀 완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적용했던 거는 웨이트 디케이가 조금 효과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만 계속 넣는 거, 뭐 요즘 올 컴포넷이나 아니면 점점 그 인셉션 같은 네트워크를 보면은 이제 풀링을 없애는 추세로도 가고 있는데 웨이폼 같은 경우에는 풀링 레이어를 사용한 결과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디케이나 풀링 둘 다 각각 식별 오류율과 인증 오류율 성능이 낮아짐으로써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식별기로서의 오버피팅이라는 게 컨볼루션 레이어 동작을 생각하면은 파라미터 기반에서 필터들이 특징을 추출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데이터나 목적 함수에 조금 더 맞춰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풀링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볼루션으로 특징 추출을 한 다음에 추상화를 한 다음에 단순히 압축만 해주죠. 그래서 만약에 태스크가 바뀌거나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사실 풀링 레이어 동작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풀링 레이어를 넣는 것이 조금 더 일반화 성능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실 이번 인터스피치에서 9월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 뒤로는 이제 짧은 발성이나 이 뒤에 다음 챕터에 소개드릴 연구들을 진행했는데 최근에 다시 조금 성능 양상 연구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를 이제 CNN 프레임 레벨, 어터런스 레벨, 전체 엔드투엔드 레벨로 이제 성능을 비교해서 가져왔는데요. 이제 당시에 7.4 정도 % 이 오류율을 보였던 게 지금 최근 연구한 걸로는 4.0 정도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 척도는 복셀랩 1 기반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아마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아카이브에 3점대 논문이 한 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어그먼트를 꽤 크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아마 가장 성능이 좋은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슬라이드에서는 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추가했는지 그 후속 연구들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진행한 연구를 카테고리로 좀 나눠서 보면은 먼저 모델 옵티마이제이션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레이어 수라든지 필터 수라든지 깊이, 그다음에 LSTM이냐 GRU냐 이런 비교를 조금 진행했고요.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음수 영역이 인베딩으로 사용할 때 자꾸 스파스해지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키렐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적지는 않았지만 그 피렐로라고 파라메트릭 렐로를 사용해도 리키렐로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SGDS,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이제 아담의 후속작으로 이번에 ICM에 발표된 AMX 그레드라는 옵티마이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이제 DNN 목적 함수를 단순히 화자 식별만 하지 않고 이제 예전에 아이벡터 들어보신 분들은 그 아이벡터 한 다음에 LDA 같은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보면은 그 하는 작업이 그 부류 내 분산을 좀 줄여주고 부류 간 분산을 키우고 싶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적 함수를 각각 차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NN 구조 자체를 좀 변경했습니다. 먼저 이 센터로스 그 목적 함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센터로스가 역할이 이 부류 내 분산을 줄이자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가장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왼쪽 그림이 기존의 소프트맥스만 진행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는 분명히 되는데 이제 각 분류 안에서 좀 길게 퍼져 있는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네 그림이 센터로스라는 이 차용한 개념을 사용한 건데요. 이 람다 값에 따라 여기서 람다는 소프트맥스랑 센터로스를 둘 다 쓸 때 센터로스의 로스의 가중치를 얼마나 크게 줄 거냐 그 비중을 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Z 모양으로 점점 비중을 크게 두는데요. 주면 줄수록 더 이 각각 부류들이 오밀조밀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험적으로 이거는 웨이트 티키랑 같이 너무 오밀조밀 모으려고 강제를 하다 보면은 엄청 오버피팅이 일어나서 이제 일반화 성능, 이제 보지 못한 데이터나 보지 못한 그런 샘플에 대해서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람다 값은 되게 좀 서치가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식으로 보시면은 이 XI라는 게 마지막 은닉층의 인베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가 센터, 이제 각 클래스별로 센터고 CYI라는 거는 이 i번째 클래스를 나타내는 센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첫 배치 같은 경우에는 각 클래스별로 인베딩들을 평균해서 구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이전 센터 절반, 그다음에 이번 배치에서 본 샘플 절반 이렇게 가중합을 계속 누적시키면서 센터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로부터 L2 놈으로 거리가 먼 정도를 로스텀에 더해서 이제 패널라이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류 내 분산을 좀 줄이려는 로스 함수를 넣었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윈 스피커 로스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 연구실에 계신 선배님이랑 같이 아이카스에 투고한 논문의 일부인데요. 얘는 이제 소프트맥스 자체가 부류 간 분산을 보긴 하지만 아예 명시적으로 조금 더 이 부류 간의 분산을 키우는 식으로 동작을 하는 목적 함수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어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 인베딩과 마지막 출력층 사이에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지 않습니까? 덴스니까 이제 뭐 인풋 디멘션 바이 아웃풋 디멘션짜리 매트릭스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각 화자별 그 웨이트 매트릭스의 벡터들을 화자별 베이시스로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구글에서 작년에 발표한 센터로스 같은 센터로스가 아닌 그 센트로이드가 기반 제너럴라이즈드 로스 같은 개념을 보면은 이 센트로이드 화자별 센트로이드를 정의하는데 그 큰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화자 수가 커질 경우에는 한 배치 안에 배치의 사이즈가 화자 수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화자의 베이시스를 즉 센트로이드를 다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배치 안에 화자들이 다 없더라도 매트릭스 사이즈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화자의 베이시스 벡터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은 이 i랑 j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i번째 화자를 나타내는 베이시스 벡터랑 j번째 화자를 나타내는 베이시스 벡터 간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이제 로스로 줍니다. 즉 뭐냐면은 이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0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건데요. 뭐냐면은 이 a라는 화자랑 b라는 화자를 나타내는 베이시스 벡터가 각각 있을 경우에 이 둘을 최대한 오소고널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화자 간을 그 유사도를 점점 유사도를 없애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센터로스랑 이 스피커 베이시스 로스를 각각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에 적용했을 경우에 10에서 15% 정도의 성능을 이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뒤에는 구조 변경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인베딩의 추상화 정도를 좀 일치시키고 앞서 드린 이 프레임, 어터런스, 트라이얼 레벨 이 개념에 맞춰서 조금 더 구조를 변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구조에서는 사실 이 블록이 9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6번째 블록까지만 차용해서 이 앞부분을 LSTM으로 확장한 다음에 초기화로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이 프레임 레벨이라는 게 어디서 정의가 끝나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한 거는 아예 CNN 모델부터도 딱 6개의 블록만을 거치게 되고 이 6개가 프레임 레벨까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부분 전체를 LSTM 모델에 넣어서 아예 다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인베딩의 추상화 정도가 원래는 9번 블록 9개에 거쳐서 이루어졌던 거를 갑자기 6번째에서 끊어왔던 이런 작업을 좀 없애고 처음부터 6개를 학습시키고 그 6개를 확장시키는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웨이폼을 직접 DNN에 입력해서 화자 특징을 추출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이제 이 다음 섹션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성이 짧아질 경우, 발성이 짧으면 성능이 되게 많이 하락하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보상 연구를 진행한 과정 그리고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발성 왜 필요해?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실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화자 인증할 때 실험에 사용되는 발성 길이는 아이벡터 때까지 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분단위도 있었고요. 등록 발성 경우에는 1분 이상 확보해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 점점 짧아져서 30초, 10초, 5초 이런 식으로 짧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길어야지 성능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라는 의견이 현업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기준 논문으로 아이벡터를 이용해서 길이가 짧아질 때 성능이 임베딩이 얼마만큼 안 좋아지는지를 시각화한 논문인데요. 이제 이 각 클러스터 하나가 왼쪽 클러스터가 스피커 1 그리고 오른쪽 클러스터가 스피커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갛게 오밀조밀하게 있는 점이 발성 길이가 40초일 때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빨간색 점이랑 아이보리색 점이랑 파란색 점이랑 점의 개수는 샘플 수는 똑같습니다. 이게 오밀조밀 모여있기 때문에 더 적어 보이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 40초일 때 이렇게 잘 나타나는 특징이 발성이 10초가 되면은 아이보리 색깔만큼 베리언스가 커지게 되고 2초가 되면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화자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안에 있는 이 연두 색깔 밝은 연두색 점이 40초일 때 임베딩 40초에서 10초로 가면은 분홍색이 되고 분홍색이 다시 2초까지 줄어들면은 이렇게 더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으로 봐도 제가 연구했던 시스템을 기준으로 이제 복슬랩 평가셋을 그대로 쓰면은 이 7.51 정도의 화자 인증 오류를 관측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는 4.8이다라고 해놓고 7.51이었던 거는 이제 성능 향상 연구를 진행한 시기가 이 해당 연구를 진행한 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 성능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하락하는지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풀셋 이밸류에이션을 그냥 썼을 때는 7.5였던 게 이 발성의 길이를 2초까지 줄이면은 13 가까이 ER이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짧은 발성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학습도 짧게 가져가는 건데요. 이런 기법은 사실 크게 큰 효과를 발휘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짧은 발성 보상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보통 발성 단위 특징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i벡터든 d벡터든 x벡터든 짧은 발성으로부터 구한 그런 임베딩을 긴 발성에서 나온 임베딩이랑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보상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이 i벡터 기반 연구인데요. 짧은 발성의 i벡터를 이제 긴 발성 i벡터의 커럽티드 피처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동일 화자의 동일 발성이니까 같은 i벡터가 나와야 되는데 뭔가 좀 망가져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죠. 그래서 이거를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로 통해서 보상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은 이 짧은 발성 i벡터랑 GMM에서 뽑은 이 포스테리어 사고 확률들을 음소 정보를 나타내는 특징으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 구조로 출력을 다시 이 GMM은 그대로 리컨스트럭트하고 i벡터는 짧은 발성 i벡터를 긴 발성 i벡터로 매핑시켜주게끔 네트워크를 학습합니다. 사실 근데 이런 기존의 방법들이 꽤 많이 있는데 성능 향상이 크게 된 연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 연구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 연구에서 차용한 구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티처 스튜던트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DNN이 겐처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처와 스튜던트 DNN이 각각 있고요. 이제 교사가 제자한테 뭔가 기술을 전수해 주듯이 이제 티처로부터 스튜던트를 학습시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동작되냐면은 티처 DNN이 먼저 학습이 완료가 되고요. 얘가 학습 완료된 이후에 이 티처로부터 추출한 출력층을 레이블로 사용합니다. 소프트 레이블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 레이블을 정답으로 스튜던트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핫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원핫 같은 경우에는 이 5개의 부류 중에 두 번째 부류가 정답이다라고 했을 때 해당 부류만 1이고 나머지는 0의 값을 갖게 되는데 그 반면 소프트맥스는 이 해당 부류도 1보다 작은 값을 갖고 반대로 이 정답 부류, 타겟 부류는 아니지만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다른 연문에서는 이런 TS를 티처 스튜던트를 번거롭게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 원핫을 조금 더 노이즈하게 원핫에다가 노이즈만 넣어도 성능이 향상된다.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소프트 레이블은 이제 일반화 성능이 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 비교는 티처 DNN의 출력층, 즉 소프트 레이블과의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원 논문을 보시면은 쿨백 레이블러 다이버전스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해당 논문에 나와 있듯이 그 일정 텀 앞부분 왼쪽 텀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스튜던트 DNN이 티처보다 좀 더 안 좋은 이 성능 하락 요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티처는 뭐 서버단에서 엄청 크게 네트워크를 정의한 다음에 이걸 모바일에서 돌아가게 하고 싶으면은 스튜던트를 되게 작은 파라미터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네트워크에 같은 입력을 넣고 출력이 같아지게끔 학습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뭐 원거리를 한다고 하면은 티처에다가는 근거리 발성을 넣고 스튜던트에다가는 이제 원거리 발성을 입력한 다음에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구조 같은 경우에는 티처를 학습시킨 다음에요. 티처에 똑같이 데이터를 넣고 스튜던트에도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이 둘 간의 차이를 에러로 삼아서 티처는 고정시키고 스튜던트만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구한 짧은 발성 보상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해석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 발성 단위 특징 스피커 인베딩을 뽑은 다음에 얘를 보상하지 말고 아예 인베딩을 뽑는 과정에서 음소 레벨 세그먼트를 정의하고 이 특징을 보상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해석이 뭐냐면은 웨이폼 DNN의 그 피처 레벨, 프레임 레벨 피처 맵을 이제 포님 레벨 세그먼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먼저 이 발성 단위 그 특징들의 추상화 정도를 이 웨이브폼이 있고 여기서 프레임 레벨 피처 뭐 15mm에서 30ms 정도의 특징이 있다면은 얘를 좀 더 압축해서 포닉 레벨 피처 저희는 130ms 사용했는데요. 이 윈도우 길이는 뭐냐면은 어떤 또 다른 연구에서 음소 정보를 담기에 가장 좋은 윈도우가 얼마일까라는 비교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 결과 100에서 200mm 사이가 음소 정보를 나타내는데 가장 적합했다라고 하기에 이 웨이브폼 시스템을 한 130mm 정도의 윈도우 사이즈로 나타내게 한 다음에 얘를 포님 레벨 특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D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GRU 들어가기 전에 특징 피처맵을 보시면은 이 샘플들이 점점 스트라이드를 거치면서 압축돼서 타임 디멘션이 나오고요. 그때의 각 타임 디멘션마다 필터 개수에 맞게끔 피처 디멘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CNN의 피처맵을 이렇게 MFC처럼 시간 바이 피처 디멘션을 갖는 특징으로 해석을 하고 이 각 타임 스텝에 있는 피처 벡터를 이제 포넴 레벨 세그먼트 특징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티처 스튜던트를 적용하는데 이제 출력층만 보는 게 아니라 인베딩을 직접 비교하자라는 개념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기존에는 출력층을 계속 비교했거든요. 그래서 화자 식별한 그 아웃풋 레이어가 짧은 발성이든 긴 발성이든 같아지면 좋겠다라고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요. 이제 사실은 그 방법의 내부를 생각해 보면은 출력층을 비교하고 그 결과로 출력층이 나오기 전에 인베딩도 비슷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간접적인 학습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예 인베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자라는 게 이제 제안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베딩 간의 디스턴스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MSE를 써도 되고 코사인을 써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사인을 사용하는 게 성능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로스 함수를 실제로 보시면은 기존의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텀이랑 추가로 티처의 인베딩과 스튜던트의 인베딩 간의 정의한 디스턴스 메저를 로스에 더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해석인 포님 레벨에서 어터런스 레벨로 어떻게 가는지 이 보상 방향에 대한 해석인데요. CNN 같은 경우에는 C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쭉 거친 다음에 글로벌 풀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음소 레벨 특징들을 그냥 엘리멘트 와이즈로 평균을 내겠다는 건데요. 그거에 비해서 GRU가 다른 것은 각각의 음소 세그먼트의 보상 방향을 GRU 내부적으로 정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발성의 티처 스튜던트 러닝이 어떻게 동작되냐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제가 그림을 계속 여러 번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담지는 않았는데요. 이 어떤 2차원 공간 상의 음소 특징을 2차원으로 사상시켜서 나타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성이 긴 경우에는 사실 음소 정보가 되게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소 정보를 나타내는 세그먼트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리고 걔네를 GRU가 잘 보상해서 이 화자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어터넌스 레벨 인베딩을 추출하는 거죠. 근데 발성이 짧아지면 문제가 되는 게 이 포님 레벨 세그먼트의 개수 자체가 엄청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만약에 긴발성에서 엄청 원형으로 이런 포님 레벨 임베딩들이 있어서 가운데를 잘 추정했다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뭐 1초짜리 발성이 들어왔는데 음소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서 왼쪽 구석에 몰려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왼쪽 구석 어딘가로 어터런스 레벨 임베딩이 표현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능이 나빠지는 건데 그걸 TS가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냐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제 짧은 발성 같은 경우에는 임베딩이 되게 세그먼트들이 포님 레벨 세그먼트가 조금밖에 없지만 긴 발성에서 이미 많은 세그먼트가 있을 때 각각의 보상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네 이 구석에 있는 음소가 몇 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티처에 있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라 라고 보상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해석은 정말 해석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소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시각화는 못하지만 최대한 임베딩 레벨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시각화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보상 전후랑 프레임 레벨, 포님 레벨 그리고 어터런스 레벨로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각각 위 로가 베이스라인이고 아래가 프로포즈드 그리고 왼쪽이 프레임 레벨 그리고 프레임 레벨을 이제 글로벌 풀링해서 가져온 거고요. 즉 단순 에버리지고 오른쪽이 GRU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이나 프로포즈드 모두 GRU를 통과하면은 훨씬 더 화자별로 임베딩이 잘 정돈되는 것을 잘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이스라인보다 프로포즈드가 좋은 거는 이제 보상을 했기 때문에 훨씬 화자별로 임베딩들이 오밀조밀하게 이 색깔이 뭐 하늘색은 하늘색, 연두색은 연두색 이렇게 동일 화자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화자들이 학습셋에 들어있으면 그냥 오버피팅돼도 잘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DNN이 보지 않았던 평가 세트에서 랜덤하게 5명의 화자를 가져와서 시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화 성능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 그림을 조금 더 표로 수치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연구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3.59초로 학습했을 때 8.72가 2초로 발성이 낮아지면은 13 가까이까지 내려가는데 이 12.8이라는 동일 오류율을 화자 인증 오류율을 8.72까지 끌어올리고 싶은 게 가장 연구 목표가 되겠고요. 성능 하락의 한 65% 정도를 보상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먼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존의 TS 방법, 티처 스튜던트를 사용한 건데요. 얘는 사실 그냥 짧은 발성으로 학습하는 아주 원초적인 보상 방법보다도 성능이 개선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임베딩만 보는 건데요. 임베딩 간의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각도를 각각 봤을 때 코사인 개념으로 보상을 하는 게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출력층의 그 크로스 엔토피랑 임베딩의 그 코사인 유사도 방향을 둘 다 보상을 하는 게 가장 보상 성능이 좋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아이카습에 현재 투고해 둔 짧은 발성 보상 연구이고요. 이 뒤로는 원거리 발성 보상을 한 연구를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이 티처 스튜던트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동일한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네, 먼저 똑같이 이 원거리 발성에 대한 필요성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와 화자 간의 거리 증가, 즉 화자 인증 시스템이 있는데 그냥 내가 코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훨씬 멀리 있는 뭐 스피커에다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성능 하락이 어떻게 되냐라는 걸 좀 더 보고 싶은 건데요. 보통은 이제 잡음이나 잔향 이런 여러 노이즈가 섞이기 때문에 더 성능이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잘 보여줬던 논문 중에 하나가 2007년도에 화자인식 쪽에서는 원거리 보상 연구를 거의 최초로 DNN을 이용해서 한 이 IEEE 트랜잭션 논문인데요. 어떻게 시뮬레이트를 했냐면은 회의실 안에 마이크를 8개를 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은 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동그란 이 사람 모양이 발화자이고요. 1번부터 8번까지가 각각 마이크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습 마이크에 대해서 평가 마이크별로 성능을 이제 비교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선 디스턴스가 늘어나면서 점점 애큐러시가 80 이상부터 50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의 선이랑 아래 선은 이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베이스라인과 프로포즈드니까 둘 다 동일한 경향, 거리가 멀어지면 성능이 하락한다라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제 연구하실 때 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이 디스턴스가 정말 발화자부터 마이크까지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아니라 이 논문 안에 정의되어 있는 디스턴스인데요. 여기서 가장 크게 고려하는 건 뭐냐면은 발화자랑
이 사람 간에 잔향이 얼마나 세게 들어갈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마이크 1번이 마이크 7이나 6보다 마이크 2나 5보다 더 가깝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차이점은 제가 앞을 보고 말하는데 마이크가 등 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크게 가중을 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디스턴스 자체가 채널 1이 가장 멀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보다 발화자보다 뒤에 있는 마이크로 음성이 들어가려면은 훨씬 많은 반사와 잔향을 거쳐야 된다. 그런 잡음들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개념이죠. 네, 그리고 기존의 발성을 조금 원거리 발성 보상 연구를 소개드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투 카테고리는 특징 레벨에서 보상을 하자. 그래서 디리버브레이션을 진행하자. 아니면 피처 오핑을 진행하자. 이런 쪽 연구가 제법 있고요. 다음은 이제 모델 레벨 보상입니다. 최근에는 DNN 모델을 이용해서 또 보상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사실 화자 인증에서는 그 널리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음성인식에서 올해 아이카스에 발표된 음성인식 기반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어 와이즈 커넥션이랑 리커시브한 아키텍처가 특징인데요. 뒤에 거는 이제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앞부분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티처와 스튜던트가 있으면은 이 마지막 출력층만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아예 레이어 와이즈로 전부 다 이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레이어를 다 MSE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닉층 간의 그 두 중간 인베딩 간의 MSE, 두 번째 간의 MSE 이거를 전부 다 자기네들이 임의로 정의한 알파라는 그 가중치를 더해서 로스 함수에 싹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가 하나 있다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내용은 사실 성능 향상 쪽 연구보다는 원거리에서는 이 근거리, 원거리 발성에 대한 성능 불균형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화자 인증 시스템을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근거리에서 잘 되는데 멀리서 입력하면은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대한 보상 연구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원거리에 대해서 발성을 잘 인식하는데요. 이제 기존 논문 같은 경우에 항상 보면은 원거리 성능이 얼마만큼 떨어졌는데 보상 이후에 이만큼 올라왔다. 이런 부분의 연구 결과가 가장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과제 관련해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발견한 현상이 원거리 발성을 보상을 하면은 근거리 발성에 대한 성능이 오히려 다시 나빠지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연구자나 실무진이 뭐 누가 됐더라도 원하는 동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성능으로 실제로 보여드리면은 얘는 이제 과제 관련해서 한양대 측에서 자체로 수집한 4채널, 멀티채널 데이터셋이겠는데를 사용한 건데요. 이제 기존의 학습을 진행했을 때는 근거리에 대해서는 오류율이 3.2, 원거리 이제 거리가 2m인데요. 2m 발성에 대해서는 9.8 해서 성능이 확 나빠지게 됩니다. 근데 원거리 발성 보상을 진행한 다음에는 원거리 발성 성능이 엄청 좋아지는데 반대로 근거리 발성 성능이 엄청 오류율이 아주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원거리만 보상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착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밸런스 있게 근거리와 원거리 이 근거리 성능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원거리 성능을 보상하는 그런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해본 게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는 티처 이닛이라고 부르는데요. 학습이 완료된 근거리 발성으로 학습시킨 티처를 스튜던트의 초기 값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현하기도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은 스튜던트가 배워야 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랜덤 초기화된 DNN이 화자를 식별하는 기술도 배워야 되고 추가로 원거리면은 이제 디리버브레이션 잔향 같은 걸 없애거나 이 거리에 따른 이 잡음을 없애는 기능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티처로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근거리 발성에 대해서지만 화자 식별 자체는 이미 할 수 있는 DNN이기 때문에 이 원거리를 보상하는 것만 배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착안해서 써본 방법이고요.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근거리와 원거리에서 둘 다 성능은 좋아졌는데 사실 근거리 성능이 희생되는 것은 여전히 관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석한 거는 근거리에 대해서 이미 학습을 했더라도 원거리 발성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면은 이제 원거리에 점점 특화가 돼서 근거리 성능이 안 좋아진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변경한 게 뭐냐면은 이제 티처 학습할 때 말고 TS로 이제 보상을 할 때도 근거리 발성을 넣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티처를 근거리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티처에는 근거리, 스튜던트에는 원거리 발성 이걸 각각 입력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이 조합 플러스 동일 배치 안에 절반 정도는 티처에도 근거리, 스튜던트에도 근거리를 넣은 다음에 같은 출력을 내게끔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리도 보상하고 근거리도 유지하면서 원거리도 보상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진행한 결과 이제 딱 베스트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있던 근거리 발성 기준보다 근거리 발성의 성능도 좋아졌고 원거리 발성에 대한 동일 오류율은 사실 제법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되게 본질적인 보상 연구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으로 이 언밸런스를 좀 맞추고 싶은데 라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추가 연구로 모델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제 발표 내용의 슬라이드고요. 이제 본 슬라이드부터는 좀 시간을 고려해서 최근에 제 관심 있는 연구를 한 3개 정도 가져왔는데요.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웨이폼 논문 제 거 인용을 후속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딱 은닉층을 조금 새롭게 바꿔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의 웨이폼이 이런 식으로 각 필터가 되게 다양한 주파수를 갑자기 난데없이 여러 군데를 볼 수 있다면은 얘는 이제 매일 필터뱅크에서 그 필터뱅크의 컷오프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딱 얘는 뭐 0부터 100까지만 보겠다. 얘는 뭐 1000부터 1300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영역을 대신에 좀 고르게 볼 수 있게끔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하게 얘네가 디자인한 필터가 각 필터가 파라미터 2개로 동작을 하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컷오프 프리퀀시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부터 어디까지 주파수를 볼 거냐라는 거고요. 이 두 값을 학습시킴으로써 추출할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웨이폼을 직접 만드는 겐 연구가 또 되게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겐을 이용해서 웨이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였고요. 올해 ICRR 워크숍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DNN 구조는 안에를 보면은 DC겐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만 DC겐에서 5x5 컨볼루션을 사용했다면은 이 5x5를 플래튼에서 25짜리 길이 25짜리의 1D 컨볼루션으로 바꿔 해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법들은 대부분 그 레드포드 부분의 그 DC겐이랑 되게 비슷하고요. 추가된 개념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페이스 셔플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레이어 와이즈로 이 임베딩 중간중간 피처 맵을 셔플 정말 이렇게 레프트 시프트 비트 시프트 하듯이 왼쪽 오른쪽으로 주어진 범위 뭐 5에서 -5 사이의 범위로 이렇게 시프트합니다. 시프트하고 이 빠져나온 쪽은 다시 오른쪽에 끼워 넣는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하는 거냐면은 겐 학습이 되게 불안정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된 그림에 이제 보통 일정 주기를 가지는 이런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뭘 배우냐면은 이런 게 원래 이미지에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되는 자국이 있으면은 얘는 생성된 이미지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가 얼마나 진짜 같은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주요 몇 가지 특징만 보게끔 학습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 컬랩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 데이터 그리고 웨이브 폼을 만든 다음에 얘는 이제 웨이브 폼을 만들었으니까 만든 웨이폼에다가 다시 FP 거쳐서 스펙트로그램 뽑은 거고요. 마지막은 아예 스펙트로그램을 만드는 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능 이 인셉션 스코어를 보면은 리얼 데이터에 비해서 그리고 스펙 겐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뭐 사람이 들었을 때는 진짜 그럴듯한 소리들이 좀 많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있고 아마 겐으로 웨이폼을 생성하는 그 최초의 논문이라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발성 보상에 대해서 그쪽 방향인데요. 조금 재밌는 논문이 또 2018년도 10월쯤에 게재가 되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어터런스 레벨에서 아이벡터를 보상하는 프레임워크인데요. 2단계 학습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짧은 발성과 긴 발성의 아이벡터를 이어 붙여서 컨캐테네이트해서 동시에 이제 오토 인코드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출력이 이제 짧은 발성과 긴 발성의 아이벡터 각각 나오게끔 정말 오토 인코더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입력에서는 긴 발성을 빼고 출력에서는 짧은 발성을 빼서 짧은 발성 아이벡터를 입력하면은 긴 발성 아이벡터가 나올 수 있게끔 학습을 시킨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한 또 다른 구조는 로스를 2개 활용하는 텀인데요. 얘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개념으로 2번 학습을 하지 않고 짧은 발성의 아이벡터를 넣으면은 인코더를 거치고
거쳐서 나온 리컨스트럭션이 이 긴발성의 i 벡터랑 얼마나 먼지를 목적 함수에 넣고요. 동시에 디코더를 거쳐서 짧은 발성 i 벡터를 복원한 그 결과도 이제 로스 함수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원하는 정보를 얼마나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로스로 잡고 하나는 i의 긴 발성으로 보상하는 점을 로스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도 짧은 발성 보상 연구 중에서는 근래에 좀 성능 향상을 많이 본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혹시 화자를 인베딩 할 때 그 화자가 몇 명까지 인베딩이 좀 효과적으로 잘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합니다. 뭐 적게는 150명 정도도 괜찮고요. 많게는 지금 그 최근에 나온 복슬랩 2 기준으로는 6,000명 이상의 화자들도 인베딩에 담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델이 이제 기본적으로 레즈넷 구조를 쓰셨는데 그 모델의 뎁스나 뭐 카파시티에 따라서 그 이제 인증할 수 있는 화자의 개수가 많이 달라지게 되나요? 좀 당연한 거겠지만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터스피치 발표할 때만 해도 인베딩 디멘션이 1000차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성능이 오히려 훨씬 향상된 거는 128입니다. 그리고 128에 대해서 1200명의 화자랑 6000명의 화자 그리고 200명의 화자를 갖고 있는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각각 실험을 했고요. 뭐 크게 무리 없이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글 쪽에서는 아마 오히려 화자 수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64차원 인베딩을 사용한다고 이건 구두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우 웨이브폼 DNN 할 때 그 링스를 보니까 59049를 적어놨는데 네네. 예, 그 뭐예요? 원래 이제 그 하면 길이가 다 다를 텐데 어떤 식으로 학습할 때는 이제 배치 학습을 하기 위해서 다 잘라서? 네네 잘라서 사용합니다. 그럼 자르는 단위가 이게 다만 대략 3.5초 정도인데요. 네. 샘플 59,000 이거는 뭐냐면은 3의 10승입니다. 그래서 보통 풀링할 때 스트라이트 3으로 매번 압축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값이 이상이 밸리드 컨버루션 같은 거 쓸 때 좀 정말 프랙티컬한 코드 레벨에서 좀 깔끔하게 가기 위해서 3의 10승으로 시작해서 매번 3씩 스트라이드를 하면서 풀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래 식별하는 쪽 재작년 카이스트 쪽 논문에서 쓴 길이거든요. 그 부분 좀 차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인식을 할 때는 항상 그 단위로만 나오겠네요. 평가를 할 때는 다양하게 써도 됩니다. 다만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마지막에 GRU 넣기 전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에 그 피처 맵이 타임 스텝 바이 디멘션으로 해석이 되어서 GRU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최소한 타임 스텝이 1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 풀링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7번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샘플 수가 3의 7승 이상이면은 아무 발성이나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짧아도 듀플리케이트 해서 넣으면 되긴 하는데요. 그 3의 7승이라는 게 이미 0.2초 정도의 발성이라서 사실 모든 길이의 발성에 대해서 다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성이 길어지면은 생기는 효과가 GRU에 들어가는 피처의 타임 스텝이 많아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멀티 스텝 러닝 할 때는 네. 앞에서 저 CNN을 처음에 훈련을 아까 그 그림 봐도 될 것 같은데 훈련을 하고 네네. 이제 웨이트를 그 다음 그 이를테면 LSTM을 훈련할 때는 걔는 고정을 하나요? 아니면 걔도 같이 또 학습을 하나요? 같이 학습시킵니다. 같이? 이거는 비교를 해봤는데 네. 같이 학습시키는 쪽이 성능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은 고정시켜도 큰 성능 차이는 없는데요. 사실 어디서든 서비스를 할 때는 학습 시간이 부족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은 성능을 보시려면은 그냥 프리 트레이닝 개념으로 생각하고 학습시키는 게 조금 더 성능이 좋습니다. 한 10%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그 어디 갔지? 그 원거리 발성 보상할 때 그 근거리 원거리 34페이지 같은데 이게 그 근거리 원거리를 이제 그
뭐 티처 스튜던트 이렇게 학습을 할 때 같은 화자에서 네. 같은 화자가 이제 동일한 위치에서 근거리 원거리 발성을 한 거를 같이 놓고 학습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평가셋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 화자도 바뀌어야 되고 사실은 이 거리에 대한 이 것도 사실 아까 그 실험한 거 보면 이제 그 포지션을 딱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포지션도 고려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저 평가가 과연 그게 다 고려가 된 건지.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 말씀하신 것까지는 고려가 안 돼 있어서 그 DB를 수집한 환경이 이제 조그만 방에서 사람이 서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가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에 4개, 원거리에 4개가 있는데 등록 그 테스트하고 평가 둘 다 화자는 이제 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마이크의 위치나 발화자의 위치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거리는 사실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화자는 분리가 돼 있는데 훈련이랑 평가셋이랑 네네. 근데 그 근거리 원거리는 이제 훈련에 들어간 이 마이크 위치랑 평가에 들어가는 네네. 마이크가 동일하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사실 고려가 안 되는 것으로 아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정말 더 정확한 연구는 말씀하신 게 고려가 돼야 되고 여기 보면 성능이 되게 다이나믹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마 그런 좀 고정된 위치에서 기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